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히딩크 감독과 유상철의 전설적인 순간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2021년 75세 히딩크가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관광지도 축구장도 아닌 유상철의 묘역이었죠. 카메라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는 세계적 명장의 모습이 전국을 울렸습니다. 친구야, 저 멀리 세상 좀 보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네덜란드 할아버지가 한국 선수를 위해 이렇게까지? 오늘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히딩크와 유상철의 감동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히딩크 감독과 유상철 감독의 인간적인 관계가 감동적이었다면 감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느낌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히딩크 감독과 유상철 감독과의 인간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어느 이른 아침 거스 히딩크의 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75세의 노장 감독은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감독님, 상철이 떠났습니다. 히딩크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2021년 6월 7일 오후 7시 20분. 유상철이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췌장암이라는 무자비한 병마와 1년 8개월간 싸우다 결국 지고 만 것입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히딩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린 하늘이 낮게 드리웠고 마치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20년 전 그 뜨거운 여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붉게 물든 관중석, 천둥 같은 함성 소리, 그리고 경기장에서 부상을 무릅쓰고 뛰던 유상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유상철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축구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들. 그런 상황에서 유상철은 히딩크에게 한국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첫 번째 선수였습니다. 히딩크는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러 가야 한다고. 축구 감독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친구로서.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한국행 비행편을 예약했습니다. 그 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고독한 여정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히딩크의 머릿속에는 유상철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2001년 히딩크가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유상철은 이미 베테랑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의 경험은 부족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딩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유상철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늘 부드럽게 웃었지만 경기장에선 누구보다 매서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팀을 위해 몸을 던졌죠. 히딩크가 훗날 회상한 말입니다. 유상철은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싸우는 투혼의 소유자였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면서 히딩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철아, 이번엔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마지막까지.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이 교차했습니다. 웃던 얼굴, 땀에 젖은 유니폼, 골을 넣고 포효하던 순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묘역 앞에 선 날 이야기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히딩크는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를 느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열기와 환호로 가득했던 그 공기가 이번에는 차분하고 어딘가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한층 더 무거웠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멀리 산등성이가 보였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유상철이 영원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히딩크는 차에 오르자마자 창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2001년 첫 만남부터 2002년 월드컵까지 유상철과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유상철은 항상 겸손했지만 경기장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는 팀의 정신적 지주였고 어려운 순간마다 동료들을 격려하는 리더였습니다. 히딩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유상철의 프로 정신이었습니다.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도 경기에 나섰고 코뼈가 부러진 채로도 헤딩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컨페더레이션스컵 멕시코전에서 얼굴에 골절상을 입고도 경기 종료 직전 헤더골을 성공시켜 팀을 승리로 이끈 장면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때 상철이가 제게 말했어요. 감독님, 이게 제 일이잖아요. 우리 팀이 이긴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딩크는 그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유상철에게 축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 자체였습니다. 차가 묘역 입구에 멈췄습니다. 손에 쥔 꽃다발이 조금 떨렸습니다. 히딩크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묘비들이 나란히 서 있는 사이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사이로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유상철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 섰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MBC 다큐플렉스에서 방송된 장면에 따르면 히딩크는 이때 좋다. 여기 참 좋은 곳이네라고 말하며 묘역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그 이름을 더듬었습니다. 유상철. 검은 비석에 새겨진 글자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그의 투지를 닮은 듯 했습니다. 히딩크는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저 멀리 세상 좀 보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유상철은 항상 넓은 시야로 경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전체 경기장을 조망하며 동료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멀리 세상을 본다는 것은 유상철의 축구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히딩크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어. 너의 헌신, 용감한 친구 고마웠어. 이 말들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비석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으면서 히딩크는 발밑의 흙냄새,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묘하게 섞여 하나의 추모곡을 연주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유상철과 함께했던 시간은 끝났지만 그 기억은 자신 안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는 사실을. 히딩크는 지금도 2002년 6월 4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폴란드와의 첫 경기. 그날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월드컵에서의 첫 승리가 걸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전날 밤 히딩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부담은 선수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상철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경기 당일 아침 선수들과 조식을 함께하면서 히딩크는 유상철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 농담을 잘하던 그가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상철아, 긴장하나? 히딩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감독님. 준비됐습니다. 유상철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확신에 찼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붉은색 바다로 변했습니다. 4만 7천여 명의 관중이 모여 대한민국 구호를 외쳤습니다. 히딩크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뜨거운 응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양 팀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폴란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강호답게 조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전반 26분 한국이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황선홍의 헤딩골이었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한 골 차이는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점수 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벤치에서 끊임없이 지시를 내렸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특히 유상철의 플레이에 주목했습니다. 전반 53분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의룡의 크로스가 골 앞으로 날아왔고 그 순간 유상철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수비수들 사이를 헤집고 나온 그는 완벽한 타이밍에 발끝으로 공을 건드렸습니다. 공은 골망을 흔들었고 경기장은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그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기록한 역사상 첫 승리를 확정짓는 골이었습니다. 유상철은 골을 넣자마자 양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히딩크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상철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골을 넣고 벤치로 달려온 유상철에게 히딩크는 잘했다, 상철아.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유상철의 얼굴에는 땀과 웃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기 후 라커룸에서 히딩크는 유상철에게 개별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너의 골은 단순히 점수를 내기 위한 골이 아니었다.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골이었다. 유상철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감독님,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팀 전체의 승리입니다. 그날의 승리는 한국 축구에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들도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의 중심에는 유상철이 있었습니다. 그의 골은 기술적으로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팀 전체에 큰 힘을 주었습니다. 히딩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폴란드전 유상철의 골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 그것은 단순한 골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실제로 그 골 이후 한국은 이탈리아, 스페인을 연이어 꺾으며 4강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유상철 선수의 부러진 코와 꺼지지 않는 불꽃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2001년 피파 컨페더레이션스컵 멕시코전. 이 경기는 유상철의 투혼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경기로 기억됩니다. 히딩크에게도 제자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멕시코는 중남미의 강호였고 한국으로서는 월드컵을 앞두고 자신들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히딩크는 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우리가 내년 월드컵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전반 20분쯤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멕시코의 코너킥 상황에서 유상철이 공중볼 경합을 벌이던 중 상대 선수와 충돌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상철이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히딩크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의무진이 불이 나게 들어와 유상철을 살펴봤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얼굴이 부어올랐습니다. 의료진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코뼈 골절.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권고였습니다. 감독님, 상태가 심각합니다. 교체하셔야 합니다. 팀 닥터가 히딩크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의식을 되찾은 유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뛸 수 있습니다. 히딩크는 놀랐습니다. 코뼈가 부러진 상황에서 계속 뛰겠다는 선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상철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나? 무리하지 마라. 히딩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감독님, 이게 제 일이잖아요. 팀이 이긴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히딩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감독으로서의 판단과 인간으로서의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유상철의 의지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결국 히딩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의무진에게 특수보호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분 후 얼굴에 보호대를 착용한 유상철이 다시 그라운드로 나섰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유상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던졌습니다. 오히려 부상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었습니다. 경기가 재개되자 유상철의 플레이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헤딩을 할 때마다 관중석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보호대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중볼 경합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히딩크는 손을 꼭 쥐고 지켜봤습니다. 걱정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후반 35분 드라마틱한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의 코너킥 상황에서 유상철이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부상당한 코를 감싸고 있는 보호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벽한 헤딩슛을 시도했습니다. 공은 골포스트를 살짝 벗어났지만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비록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장면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유상철의 투혼에 감화되어 더욱 치열하게 뛰었고 결국 후반 종료 직전 유상철이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코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넣은 그 골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에서 히딩크는 유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호대를 벗자 멍이 든 얼굴과 부어오른 코가 드러났습니다. 히딩크는 물었습니다. 상철아, 정말 괜찮은 거냐? 유상철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감독님, 이게 제 일이잖아요. 우리 팀이 이긴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며 히딩크는 깨달았습니다. 유상철에게 축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마음이 결국 그를 월드컵 영웅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훗날 히딩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상철이를 보며 진정한 프로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다. 기술이나 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2022년 6월에는 히딩크가 유상철의 묘역을 찾았을 때의 장면은 MBC 다큐플렉스 그때 나도 거기 있었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히딩크는 묘역 앞에 다시 섰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한국까지 그 긴 여정이 끝나는 지점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떼는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지만 그의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손에 쥔 꽃다발이 조금씩 축축해졌습니다. 그것은 손에서 스며나온 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인 추억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상철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다가서자 숨이 막혔습니다. 히딩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앞에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지만 동시에 멀리 있는 것처럼 아득했습니다. 손끝이 비석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좋다. 여기 참 좋은 곳이네. 히딩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상철이 잠든 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는 거리가 멀고 자연 속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히딩크는 꽃다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폴란드전 결승골, 코뼈 골절 상태에서의 헤딩슛, 경기 후 라커룸에서의 웃음, 그리고 마지막 악수. 모든 장면이 이어지다 결국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유상철의 모습이었습니다. 친구, 저 멀리 세상 좀 보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히딩크의 첫 마디는 현재형이었습니다. 마치 유상철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유상철은 항상 넓은 시야로 경기장 전체를 조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포지션에서 동료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상대팀의 약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너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어. 히딩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말에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인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상철이 없었다면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도 없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너의 헌신, 용감한 친구 고마웠어. 마지막 말을 할 때 히딩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헌신과 용감함, 이 두 단어는 유상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시했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석 앞에 앉아 있는 동안 발밑에 흙 냄새와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고 하늘은 흐린 듯 맑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히딩크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공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히딩크는 이날 한국 히딩크 재단을 통해 공식 추모 메시지도 발표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잃은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 나는 당신과 같은 위대한 인격을 가진 선수와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당신은 나와 우리 팀에 큰 영감을 줬다. 당신은 대한민국에게도 나에게도 진정한 영웅이었다. 히딩크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손끝으로 비석을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그 차가움 속에서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히딩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뒷걸음질로 몇 걸음 물러나며 다시 한번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 상철아. 너는 이미 충분히 싸웠다. 히딩크에게 유상철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축구장에서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진정한 멀티플레이어였습니다. 수비수로 나서면 견고한 방어벽이 되었고 미드필더로 뛸 때는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는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공격수로 나서면 결정적인 골을 터뜨리는 마무리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가는 기술적인 능력보다 정신력에 있었습니다. 유상철의 축구 인생은 부상과의 끊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발목, 무릎, 어깨, 그리고 얼굴까지. 한 부위가 나으면 다른 부위가 다쳤습니다. 특히 한쪽 눈의 시력을 상당 부분 잃고도 경기에 나선 것은 전설적인 일화가 되었습니다. 상철아, 그 상태로 정말 괜찮은 거냐? 히딩크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유상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독님, 공만 보이면 됩니다. 그의 말은 가벼웠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상철은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도 한일전 동점골을 넣어 한일전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는 빅매치 플레이어였습니다. 압박감이 클수록 더 빛나는 선수였습니다. 히딩크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것은 유상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경기 중 그는 늘 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동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이름이 유상철이었습니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힘든 훈련에서도 먼저 나서고 어려운 경기에서도 먼저 몸을 던졌습니다. 유상철은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였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히딩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항상 우선시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유상철은 이미 30세를 넘은 베테랑이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에 비해 체력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그는 경험과 정신력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전과 스페인전에서 보여준 활약은 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기록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가 보여준 프로 정신이었습니다. 마지막 시즌에도 그는 여전히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몸에 여기저기가 아팠지만 얼굴에는 늘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든든한 형이었고 감독에게는 믿음직한 선수였습니다. 유상철의 축구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팀이 이기면 된다. 개인 기록이나 개인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팀의 승리만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포지션에서든 어떤 역할을 맡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히딩크는 유상철과 함께하면서 지도자로서보다 한 사람으로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재능만으로는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상철이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재능을 끝까지 지켜내는 의지,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 어떤 고통도 견뎌내는 정신력. 이것들이 진정한 영웅을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상철은 2021년 6월 7일 췌장암과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히딩크에게 유상철은 제자를 넘어선 진정한 친구였고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석에 새겨져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경기장을 뛰고 있습니다. 그 웃음과 눈빛,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저에게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유상철이 세상을 떠난 2021년 6월 7일 밤, 히딩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자택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이미 다음 날이었지만 히딩크에게는 그날 밤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유상철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작은 액자 하나였지만 히딩크의 마음속에는 20년이 넘는 기억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2001년 첫 만남부터 2002년 월드컵의 영광,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어진 우정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히딩크는 느리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호흡도 마음의 공허를 메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상철을 위해,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래서 히딩크는 한국 히딩크 재단을 통해 공식 추모 메시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깊숙이 담긴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글을 쓰기 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상철은 누구였나? 머릿속에 떠오른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유상철은 히딩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감을 준 선수였습니다. 뛰어난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태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히딩크는 메시지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당신을 잃은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 당신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어 너무 슬프다. 글자를 이어나갈수록 손끝이 떨렸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위대한 인격을 가진 선수와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당신은 나와 우리 팀에 큰 영감을 줬다. 이 문장을 쓰면서 히딩크는 2002년 여름을 다시 살았습니다. 붉은 함성, 땀, 그리고 결승골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유상철이 없었다면 그 모든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에게도 나에게도 진정한 영웅이었다. 이제 당신은 우리 곁을 떠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기억은 영원히 공유될 것이다. 이 부분을 쓸 때 히딩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원히 공유될 것이다라는 표현에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기억은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메시지의 마지막 줄은 간단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사랑한다. 편히 쉬어라. 이 말에는 스승과 제자, 감독과 선수를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을 마친 뒤 히딩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덜란드의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 하늘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상철과 함께했던 시간의 빛이었습니다. 히딩크는 유상철과의 인연이 한국과 자신을 영원히 연결시켰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중심에는 유상철이 있었습니다. 상철이는 나에게 한국을 사랑하게 만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의 투혼과 희생정신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히딩크는 매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유상철을 떠올렸습니다. 2022년 실제로 묘소를 방문한 것도 그런 마음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거리가 멀어도 진정한 우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유상철의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히딩크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히딩크 재단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한국의 6월 바람이 히딩크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살짝 차가운 공기였지만 그 속에는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유상철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히딩크는 뒤돌아 다시 한번 유상철의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비석에 새겨진 그 두 글자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오전에 강한 햇살이 비석을 비추면서 마치 유상철이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천히 길을 내려오면서 히딩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토록 마음이 아픈 걸까? 단순히 제자를 떠나보낸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유상철과 함께했던 시간은 히딩크의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 한국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히딩크는 많은 회의를 받았습니다. 한국 축구가 과연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축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유상철을 비롯한 선수들을 만나면서 히딩크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유럽 선수들에게 뒤떨어질 수 있지만 정신력과 투지만큼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유상철에게서 그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상철이는 내게 한국 축구의 미래를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그의 플레이를 보면서 이 나라의 축구가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딩크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여에 걸친 치밀한 준비 과정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히딩크와 유상철 사이에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감독과 선수를 넘어선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뮤역 입구에 다다르자 하늘이 조금 열리며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히딩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유상철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감독님, 전 괜찮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히딩크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상철아. 이제 편히 쉬어라. 너의 싸움은 끝났고 너는 이미 승자다. 팀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유상철에게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히딩크는 주머니 속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02년 폴란드전 직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씩씩했던 유상철이 히딩크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안도감이 그 미소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히딩크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미소는 앞으로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변함없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그 순간의 감동은 영원할 것입니다. 차가 천천히 묘역을 떠날 때 창밖으로 불어온 바람이 히딩크의 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코치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유상철이 영어로 답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물리적 거리로는 9,0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유상철과 히딩크의 우정에는 거리가 없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그들의 마음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히딩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눈 감정의 깊이로 측정된다는 것을. 유상철과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깊이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보다도 깊었습니다. 이제 히딩크는 네덜란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끝이 아닙니다. 유상철과의 추억, 한국에서의 시간, 그리고 그 뜨거운 여름은 앞으로도 히딩크의 이야기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는 다시 그라운드 위에 유상철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여전히 함께 뛰고 있을 것입니다. 상철아, 고마웠다.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다.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라. 언제까지나 내가 자랑스럽다. 2002년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20년. 히딩크와 유상철의 이야기는 단순한 축구 이야기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국경을 초월한 우정,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동지애, 그리고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인간적 유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네덜란드 노인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의 작은 묘역에서 흘린 눈물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상철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딩크의 마음속에서 유상철은 여전히 그라운드를 뛰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감동 스토리입니다.
화려한 성과나 순간의 감동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과 희생정신 말입니다.